자, 먼저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교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죠. 박 후보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췄죠. 자, 후보자 지명 후에 여러 의혹이 그야말로 연달아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01년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나왔죠. 0.251%,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요. 또 최근에는 자기의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나왔습니다. 같은 논문을 살짝 바꿔서 3-4번을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팩트이기 때문에 박 후보자가 사과를 했죠. 하지만 논문 자기 복제, 이 표절 의혹에 대해선 재탕 의혹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은 두 사안 모두 과거와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한다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즘의 기준에서는 이 두 가지가 좀 위중한 결격 사유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일단 그 요즘 기준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지나치게 그 과거의 문제점이나 이것들을 지나치게 들춰내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들도 있었는데 네네. 이게 과거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졌고 합당한 책임을 부담을 했고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된 케이스들은 교육부 총리,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좀 결격 사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논문 중복 게재 문제입니다. 논문 중복 게재 같은 경우에는 연구윤리에서 사실 대표적으로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지적되는 그런 행위고요. 지금 이제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학계 내에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정운찬 총리 지명 당시에도 그 총리가 중복 게재 의혹이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 학계에서는 논문을 중복 게재, 아니면 논문을 쪼개기 게재 또는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반영이 돼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좀 된 일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이제 대학교를 이제 모두 총괄하는 대학교나 아니면 초중고를 포함해서 교육기관을 모두 총괄하는 교육부총리 입장에서 논문 중복 게재도 한 건도 아니고 좀 의혹이 된 게 여러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 좀 직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문제 삼는 것이 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후보는 그런 식의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성을 했고 오래된 일이다. 근데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지금 교육부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내부 공식 지침에 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들이 교장으로 승진할 수 없는, 영구적으로 승진할 수 없는 규정이 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장 교관도 못하는데 무슨 교육부 장관이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육부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그런 교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것이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설사 지금 장관이 지명이 되더라도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음주운전이나 논문 문제만 빼고 그냥 이 인물만 봤을 때 과연 이게 관련 이분이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장 전문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논란 차치하고라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음주운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사실 이런 논문 중복 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이제 이분이 그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정무행정분과에서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아마 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이제 행정학 관련된 교수 역할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교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뭐 교육부 총리로서 아예 전문성이 없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는데 전 아까도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음주에 그 관련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은 이제 교장에서도 다 배제되는 게 이제 이번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20년 전, 20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거 전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게 교육부 장관일 뿐만 아니라 사회부 총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분야에 대한 장관들을 또 통솔해야 되는 부총리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른 장관들에 대해서 령이 설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박순애 후보자 정도를 만약에 통과시켜 줄 거였다면은 오히려 이전에 낙마했던 김인철 네. 후보자는 사실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을 가지고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오히려 전임자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인사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이번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위 뭐 막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계속해서 의혹들이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뭐 관사 재테크 및 갭 투기 의혹이 있었고요. 세종 아파트였죠. 그리고 딸에 이어서 남동생 편법 증여 의혹 있었습니다. 뭐 같은 방식으로 모친 소유의 부동산 거래 아파트를 했는데 또 동생이 산 건 몰랐다 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건보료를 모친이 체납한 부분, 또 고문으로 재직했던 로펌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제기 의혹이 있습니다. 또 20대 임기 전에 이건 뭐 얼마 전에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요. 350여만 원을 들여서 정치자금법으로 남편을 차를 수리했다. 원래는 뭐 렌트카를 도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이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렌트카 업체에서는 그런 사실이 지금 없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있습니다. 자, 의혹이 참 많습니다. 뭐 이 가운데 진짜 심각한 의혹도 있을 것이고 좀 부풀려졌다 이런 의혹도 있을 텐데 글쎄요. 무엇보다도 일단 이해충돌 관련해서 식약처장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을 지냈는데 2년간 로펌에서 김 후보자가 1억 6천만 원의 돈 고문료를 받았다. 그리고 관련 분야 소송을 다루는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있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이해충돌 해당이 됩니까? 예, 일단은 사실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식약처장도 지냈고요. 이제 국회의원도 한번 비례대표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도덕성 내지는 그 개인에 대한 신상의 지금 의혹들이 있는 건데요. 일단 앞에서 자막으로도 아까 나왔었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의혹 내지는 정황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다 의혹이고 또 정황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자격에 대한 여부를 지금 먼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그거는 조금 저는 성급하다고 보여지고요. 본인에게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주고 국민들의 평가를 저는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도 사실 지금 이제 시대가 거듭될수록 굉장히 더 강화되고 있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해 충돌이라는 것이 상당히 개념이 좀 모호한 면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판단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청문회 개최 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승희 후보자의 제기된 또 하나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한 발언들을 보면 물론 뭐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췄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굵직한 복지정책 노선과 곳곳에서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2018년이었죠. 성남의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 관련해서 주식부자 어린이도 받는 무차별 아동수당이다. 퍼주기식 복지를 맹비난했고요. 또 2018년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노후 소득 보장이란 말로 국민의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미정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이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불가피하고 현 정부도 이 부분 시사했단 말이죠.
있다. 그리고 2020년에 치매 국가 책임제와 관련해서 부실한 제도,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러면서 관련 복지 예산의 대폭 삭감을 당시에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 정부의 기조와는 완전히 좀 상반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반면 이에 대해서 이제 김승희 후보자는 야당 의원 시절에 했던 정부 비판, 견제가 부메랑이 되고 있다며 다소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야당 의원일 때와 지금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일 때는 상황의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지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필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말은 이 네. 해명이 사실 진짜 문제라고 좀 생각을 네네.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이 바뀐 것보다 이게 이 말은 정부 비판, 정부를 비판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잣대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해명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뭐 그때와 지금과 사정이 바뀌었다.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그 무렵에 그 발언을 할 때는 이런 배경과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예측을 한 건데, 그렇군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황이 바뀌었다. 또는 그때 기준에는 그런 게 최선의 예측이었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때의 판단은 내가 좀 약간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다. 부족했다. 생각이 부족했다는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아니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틀릴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뀌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얘기는 예. 자기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국무위원 후보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지금 이제 장관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장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인데, 그렇죠. 장관은 어쨌든 물론 뭐 정치인이 임명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일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내가 장관일 경우와 아닐 경우, 내가 이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네. 장관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렇게 뭐 기조가 맞냐 안 맞냐의 그런 문제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이 장관 후보자의 시각에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해명 방식 문제다. 예,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네.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정치 중립적으로 정말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되는 부분이라, 예. 지금 이렇게 해명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근데 뭐 소위 이 정도면 차고 넘치는 의혹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후반기 원 구성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청문회 없이도 그냥 임명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다가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렇죠. 원칙인데, 뭐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뭐 보고서나 이런 걸 결과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든지 이제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 인사 지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도 사실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장관 임명하고 지금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런 자기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관철시키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네. 이제까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또 한 번 또 좌절됐던 인선이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네. 뭐 지금 거대 야당과 지금 또 이렇게 맞서는 그런 모습들도 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강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 인선 때도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뭐 압도적으로 남성 국무위원 후보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성 후보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겠다. 능력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 자기가 생각을 못했다. 이런 인정까지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떤 여성 할당 뭐 이런 느낌의 인사가 좀 문제를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남성 여성들 모두 불편한 상황이 됐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장관 후보자라면 이미 왜 기득권이 아니겠느냐. 기득권층이 뭐 논란과 의혹 따라오는 거 요즘에 너무 뭐 뻔한 거 아니냐, 이제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글쎄요, 과연 두 후보가 인선이 될지,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두 분 중에 한두 분 또는 뭐 낙마할지 모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낙마 가능성 또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사실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사실 네. 국민의 뜻을 위임받아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고집만을 또 부리기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사실 정치인이나 이런 교수 출신들한테 이제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마 개혁성일 겁니다. 네. 기존 관료 사회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창의적인 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좀 정치 기술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할 텐데 네. 지금 뭐 이 정도로 사실 도덕적으로 국민들 앞에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은 예. 차라리 관료들 중에서 개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런 좀 인사에 대한 부실 검증이 나온 배경에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에 대한 그런 그 외신 기자의 질문도 있었고 네, 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사를 좀 들어보려고 했던 노력의 태도로 보여는집니다. 네, 네. 그러나 결국에는 여성의 인사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수락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보다도 여러 가지 능력주의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을 좀 넓은 인재풀에서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 피로감만 더 커지고 실망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